예,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불만으로 북한이 쏘아올린 미사일이 불과 보름 새 5번, 올 들어선 총 7차례나 됩니다. 트럼프에게는 친서를 보내 미사일 발사를 사과하고 남측에는 미사일을 쏘며 막말을 쏟아내는 북한의 이중 전략, 그 의도가 궁금합니다. 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관련 언급을 두고 시끄럽습니다. 한미동맹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에서 단순히 분담금 인상 압박이라고 보기엔 지나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관련 내용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불만으로 계속해서 도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 권정국 국장 담화 형식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새벽잠 계속 깰 것 같다는 깰 수밖에 없다는 그런 뉘앙스. 앞으로도 도발을 하겠다는 건데 연합훈련이 끝나려면 20일까지니까요. 이후에 추가 도발 또 한다면 어떤 무기를 또 새롭게 보일 수 있을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 그 도발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좀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북한이 최근에 들어서 한 7번 정도 미사일 발사를 했기 때문에 그 진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7번 정도 5월부터 발사한 미사일을 보면 세 가지라고 분석이 되고 있잖아요. KN-23, 그다음에 신형 그 방사포, 그리고 마지막 나온 것이 아무래도 이제 그 지대지 미사일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발사한 그 내용을 좀 보면 앞으로 어떠한 만약에 북한이 발사한다면 어떤 종류를 발사할 건데에 대해서 좀 추정이 가능한데요. KN-23은 한 3번, 4번 정도 발사를 해서 위력 시까지 했다고 그래서 시험 발사를 넘어간 수준으로 보기 때문에 완성된 단계가 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제 그 한미연합훈련 그 기간 동안에 어떤 군사적 목적으로 북한이 추가 발사를 한다면 이 나머지 2가지 종류의 새로운 어떤 신형 유도 무기에 대한 시험 사격을 넘어가지고 위력시, 즉 완성 단계까지 보려는 기술적 발전을 위한 어떤 도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포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가지고 우려를 낳고 있는 그 지대지 미사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 가능성. 물론 이제 새로운 종류의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세 가지 미사일, 3종 세트라고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다 더 기술적인 완성도를 높이는 그러한 도발이 가능성이 있다면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여전히 도발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북한이 그동안 밀어놨던 신형 무기에 대한 시험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친서를 보내서 일종의 양해도 그렇게 구해놓은 상태고 또 확실한 명분으로 연합훈련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그 기간 동안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시험 발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죠. 지금 우리 민 교수님 말씀하신 세 개가 지금 주력이긴 한데 우리가 걱정을 하고 우려하는 것이 아까 말씀 나눈 KN-23, 이른바 이스칸데르급이다라는 미사일은 기술 확장력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체 연료를 확인했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풀업이라고 하는 편심 탄도 비행도 가능하고 또 이동형 발사 차량을 활용을 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 확장력이 높다라는 것은 다른 형태의 미사일에도 충분히 이것이 기술이 접목이 돼서 지금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북한이 신형 미사일 발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존에 갖고 있는 스커드 미사일이라는 것이 사실 70년대부터 했기 때문에 상당히 구형입니다. 그리고 한미가 그것에 대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가 있고 미국은 사드가 있고 팩토리가 있고 그러니까 그 지금 갖고 있는 방어 체제로 스커드 계열은 우리가 방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거를 지금 뚫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KN-23을 했고 저는 지금 우려가 되는 것이 이것이 확장된다면 중거리 미사일 계열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더불어서 가장 위협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북극성 계열이라고 해갖고 이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그 미사일이죠. 그것도 사실 고체 연료를 활용한 거기 때문에 KN-23의 기술을 계속 활용할 수 있다라는 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신형 무기에 대해서는 계속 앞으로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북한이 도발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명분은 우리 정부의 한미연합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두 분 다 하시는 것처럼 도발을 하고 있는 것이 추가적인 어떤 기술의 완성 단계를 시험하기 위한 발사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북한이 실제적으로 보기에는 이런 외부적인 명분은 이렇게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좀 내부적인 어떤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자주 도발을 하고 있거든요. 꼭 도발을 한 것이
예전에도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하면 도발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었지만 이번엔 너무 자주 발사를 하기 때문에 그 진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치적인 어떤 그 고려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외교적 고려, 그리고 이번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적 고려, 즉 어떤 한국과 미국의 군사력과 비교했을 때 재래식 무기에서도 현격히 어떤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북한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군부를 중심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잠재기 위한 노력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이것만 보기에는 이제 그 만약에 군사적 목적만 고려했다면 조용히 실험할 수 있을 텐데 아무래도 한미 연합군사훈련이라는 그러한 그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접목을 해가지고 이제 대대적으로 발사를 하고 홍보를 하는 식으로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어떤 대내적으로 이제 그 군사력 제고에 대한 어떤 그 불안을 좀 누그러뜨리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이제 그 도발에 대한 명분을 한국과 미국,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돌리는 그러한 복합적인 고려가 있지 않나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외부적 이유는 한미 연합 훈련일 수도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어떤 국방력 강화랄지 미사일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기 위한 어떤 이중 전략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3종 세트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군도 그렇고요. 전문가들도 마지막에 지난 10일 발사했던 그 발사체에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형 에이테킴스와 많이 유사하다. 만약 이게 이제 시험 단계를 넘어서 어느 정도 일정한 단계에 이르렀다 했을 때는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전술 지대지 미사일이고요. 지금 한국이 갖고 있는 또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에이테킴스랑 외형은 비슷합니다. 근데 사실 에이테킴스보다 더 그 여러 가지 능력이 향상됐습니다. 미사일도 크고 속도도 2배 빠릅니다. 속도가 빠르죠. 예, 속도 빠르고 실전 배치가 되면 그만큼 위협인데 이 미사일 체계는 뭐냐면 일단은 다탄두입니다. 그러니까 미사일이 한 방 날아가더라도 그 탄두가 하나가 아니라 그러니까 산탄형, 북한식으로는 산탄형이라고 해갖고 예를 들어서 뭐 축구장 크기의 운동장 3개 정도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근데 그게 2발이 발사되면 산탄이 퍼지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로 목표는 기갑사단. 그러니까 기갑사단에 대한 공격형이거나 아니면 지하로 또 관통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관통형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문제는 이렇게 되면 우리의 방어 체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어려워지고 복잡해지죠. 일단 우리가 갖고 있는 방어 체제라는 건 주로 미사일 형태인데 지난번에 북한이 발사했던 그 대구경 조종 방사포라고 불리는 거 아니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저런 형태의 것은 지금 우리가 방어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북한이 지금 신형 무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고도는 낮아졌고 속도는 빨라지고 사거리는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사드라든지 팩토리 같은 거에 고도보다 낮게 날아오기 때문에 그리고 빠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방어하기는 지금 쉽지 않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전술 지대지 이 무기는 어느 정도 기술까지 와 있는 겁니까? 우리가 뭐 에이테킴스는 일단 있고요. 그거 말고 국산으로 우리가 국내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원래 배치를 하려고 내년에 배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무기 체계 북한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에 상응하는 우리의 무기 체계들이 있습니다. 미사일도 사실 뭐 정영주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기술이 더 좋다. 그 얘기는 맞습니다. 근데 맞는 게 맞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관가해서는 안 될 사실이 첫째는 북한은 여전히 핵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KN-23 같은 경우에는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핵이 없습니다. 근데 재래식 전력과 핵탄두 전력은 뭐 하늘 땅 차이에 큰 차이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는 어쨌든 간에 보호를 해야 될 북한 같은 경우에는 평양이랑 이 전략 시설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근데 우리는 남한 전체를 다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방어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 우선순위였는데 지금 구축된 방어 체제가 뚫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는 우리한테 큰 위협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도가 낮아지고 사거리는 늘고 있고 속도는 빨라지고 그리고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하고 있고 고체 연료를 사용하고 그만큼 이제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다 돼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거기에 대한 대응체가 있어야 되는데 원점 타격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맞는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그렇게 보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박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것처럼 이제 북한의 어떤 위협 능력, 그 공격 능력이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춤식으로 우리도 대응 능력을 키워나가야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사일이 발사되면 우리가 전혀 막을 수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그러니까 박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군의 능력이 북한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어떤 새로운 위협이 나타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원접 타격 이외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어떤 전운이 감들고 그래서 이제 북한이 그 태를 이동식 발사를 이용해서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한다면, 예. 그렇다면 우리 군의 대응 능력, 즉 어떤 지금은 주시를 하고 있고 발사 능력을 그렇게 파악하고 있지만 정말로 전운이 감들게 되면 우리 군의 대응 능력도 대응 수위도 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에 대해서 원접 타격이라든지 아니면 초기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동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은 우리 북한은 이동식 발사를 통해서 고체 연료를 탑재한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우리 군의 능력은 그냥 평상시에 어떤 대응 태세 요거를 가정하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르게 보셔야 된다. 즉 원접 타격뿐만 아니라 그리고 선제 타격이라든지 다른 부분의 모든 부분을 다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복합적으로 봐주시는 것이 합리적으로 이제 새로운 무기체에 대해서 저희가 우려를 하고 개선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군의 능력은 여전히 월등하다라는 부분도 함께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예. 북한이 이렇게 도발을 하면서 그리고 내세웠던 그 외무성 담화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좀 우리 정부에 대한 수위가 높았습니다. 근데 그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오히려 친서를 보냈단 말이죠. 그리고 도발을 한 미사일 발사 부분에 있어서 사과까지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굉장히 좀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이 모습은 일단 어떻게 저희가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북한이 나름대로 정리가 된 거죠. 왜냐하면 미사일과 이런 방사포의 저강도 도발을 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5월 4일 이후부터 사실상 문제 제기를 안 했습니다. 일종의 면죄부를 줬죠. 근데 그럼에도 워싱턴 내 분위기는 굉장히 격앙돼 있습니다.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고 또 이런 핵에 대한 포기의 의지가 없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적으로 공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을 좀 북한 나름대로 관리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여전히 북한은 판을 깰 생각이 없습니다.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친서를 보내서 이것은 연합훈련 때문이고 뭐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하면 스몰 어플로지 해서 약간의 사과도 했고 예. 그 자기네가 왜 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쏘는 것이 연합훈련 끝나면은 이제 대화도 하겠다. 그렇게까지 일단 확실하게 한 것은 맞거든요. 그거는 이제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불어서 한국에 대한 그 입장은 그것도 북한의 입장이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 2차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뭐 그간 한국이랑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만 결국 한국이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것을 북한이 나름대로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러면 여전히 북미 간의 뭔가 대화 협상이 진행이 그래야 한국한테 뭔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 그 전까지는 그러면은 남북 관계에 대화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고 더불어서 지금 미사일과 발사 실험을 하면 명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 대해서 남한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서 명분을 삼고 있는 것이죠. 예, 교수님, 지금의 북한의 태도 예전에 과거에 많이 쓰던 통미봉남이냐 아니냐 뭐 논쟁이 있는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이게 선미후남이다 아니면 선미용남이다. 그러니까 남쪽을 이용한다 뭐 이런 뜻이겠죠. 이런 이야기인데 어떻게 좀 지금의 북한의 스탠스를 규정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박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대화는 계속 하고 싶은데 이제 불만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만이 많아서 이제 그러한 불만을 퍼뜨려서 대내적으로도 이제 안도시키는 분위기 있을 것이고 그리고 협상력 제고를 위해서 방안이 필요한데 그럼 그것을 어느 정도 수위까지 하고 누가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타겟이 이제 주 대화 상대인 미국에게 할 수 없으니까 수위를 조절해서 한국에게 돌리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이제 북한에게 전혀 필요가 없고 또 통미봉남에서 한국과 남북 대화를 전혀 하지 않겠다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전히 이번 프로세스에서 평화 프로세스에서 한국이 갖고 있는 이제 촉진자 역할을 북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북미 대화가 다시 재개가 되고 이제 협상 국면이 좀 진전이 되면 분명히 또 언제 그랬나는 듯이 해서 다시 또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북한이 보여줬던 전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좀 주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박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미국의 분위기라든지 한국의 분위기라는 것이 이제 북한의 어떤 지속적인 도발에 대해서 이제 인내를 하고 있는 것이 그냥 용인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박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고 있고요.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도 과연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한국 정부 입장에서 북미 대화의 어떤 그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좀 인내를 하고 있는 것이지 결코 도발을 좌시하지는 않는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이제 좀 현명하게 대처해 주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꼭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방금 말하셨던 외교부 권정근 그 북한 국장의 외무성의 그 대변 그 국장의 그 담화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정부도 그렇고 어쨌든 비핵화를 이루려면 북한을 이른바 보통 국가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나온 것은 제가 입에 담기도 정말 민망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고 그것은 절대 보통 국가가 상대방에 대한 국가한테 할 얘기는 아니죠. 더군다나 지난 2년여 동안 우리 남한 정부가 어떻게 북한을 다뤘는지 또 북한을 대했는지 너무 잘 알고 있는 상황인데 청와대와 우리 정부 당국을 향해서 그런 식의 막말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우리 정부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청와대와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기에는 당연히 부담스러우면 통일부나 다른 그 관련 부처에서 이것은 적절치 않은 발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평판이 나빠지고 이것은 남북관계에 정말 도움이 안 된다라는 명확한 우리의 입장은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 외무성 담화문 내용이 내부에 있는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매체에는 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건 저희가 어떤 이유라고 좀 보죠? 조선중앙통신의 일부로 북한이 그렇게 한 것이고요. 저도 그것을 주목해서 봤는데 이게 과연 노동신문에 실릴까, 노동신문에 안 실릴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신문에 실기에는 너무나도 강력한 얘기들이 많고요. 거기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앞으로 대화를 할 텐데 이 대화는 조미, 즉 북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남북 간의 대화는 아니라는 것을 똑바로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건 우리랑 대화 안 하겠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북한 내부의 노동신문이나 그런 데 나온다면은 저는 북한이 한국이랑 대화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정 나중에 또 시점 하게 가면 해야 되면 또 되는데. 모양이 좀 우스워지는 그렇죠. 거네요. 아무리 북한이라도 명분이 있어야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좀 통제한 것은 맞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외에 우리 당국자, 사실 대통령을 지칭한 그런 표현들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두 분과 함께 이런 미사일 얘기를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다는 지금 현실이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정말 가공할 무기들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모두 장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북한에뿐만 아니라 주변국에도 좀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장거리 미사일,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정은이 자신과 한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이제 그 담화문에서 나온 것처럼 미국 대통령이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용인했다. 뭐 이렇게 북한이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그 한국이나 일본 특히 이제 우리 그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심각한 위험이거든요.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한미 간의 얘기가 오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탑다운 어프로치에서 가장 크게 이제 그 협상 진행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북한과 지속적인 대화를 한다는 어떤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상 이제 나오는 것이 좀 더 진중하게 얘기를 해줬다면 그러니까 또 동맹국들의 입장을 좀 고려해서 진중한 얘기가 좀 나왔다면 좀 더 저희가 좀 우려가 좀 덜했을 텐데 어떤 그 아시는 것처럼 어떤 직설적인 화법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맹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떤 담당 그 국무부라든지 미국 정부의 어떤 관료들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미 간의 긴밀하게 공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지속을 위한 그런 명분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좀 적절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 중국과 러시아는 이 북한의 이딴 도발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전만큼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내놓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동해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에 가장 가깝게 있는 일본 쪽만 어느 정도 반응을 하고 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중국과 러시아에서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그 별 기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은 늘 이런 식이죠. 북한이 도발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강력하게 대응 메시지를 합니다. 뭐 심지어는 연합훈련을 대응 훈련도 하고 아니면 미사일 발사를 하고 전에는 그런 식으로 대응을 했죠. 그러면 특히 중국은 유강국들은 자제해라.
이제 그런 식의 메시지가 같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런 형상이 전개가 안 됐죠. 그러니까 북한이 도발을 했는데 우리 말씀 계속 나눈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위협이 아니다. 이거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위협도 아니고 미국도 위협도 아니고 모든 국가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작은 미사일 시험일 뿐이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특별히 반응을 보일 것이 없어진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도 재선 캠페인에 가서 브루클린 임대아파트 월세 수금과 비교한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논란입니다. 그리고 뭐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과 일본 아베 총리의 특유의 그 억양을 또 흉내내는 또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뭐 자화자찬 형식의 발언이었다고 단순히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좀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에 우리가 만약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의미를 부여하면은 우리가 감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꼭 우리 문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도자들을 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또 여러 번 또 있었죠. 어떻게 보면 우리 문 대통령에 대해서는 상당히 점잖게 여태까지 얘기를 했다 볼 정도로 우방국 지도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한 얘기들을 많이 했고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 트럼프의 미국을 어떻게 볼 것이냐. 지금 방위 분담 얘기를 합니다만 트럼프가 재선의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미국의 방향이 이전과는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일종의 공약입니다. 이 동맹국이 제대로 된 방위 분담을 내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그것에 대해서 늘 손해를 봤다. 더 이상 그거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연합훈련도 그 맥락에서 보고 있거든요. 1차 북미 정상회담 싱가포르 기억하시겠지만 그 후에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부는 물론 당시 매티스 미 국방장관도 모르게 연합훈련에 대해서 축소를 일방적으로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건 비용 때문에 그렇다라고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동맹관을 갖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비용을 부담할 경우에만 지켜준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용병 초강대국이다라는 얘기를 듣는 거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에 동맹관을 알고 그리고 좀 접근할 필요가 있죠. 예,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성향을 10분 이해한다 하더라도 최근에 민감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한일 경제 갈등 속에서도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섭섭한 부분이 굉장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한미 동맹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는데 문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굉장히 유감스럽죠. 굉장히 좀 국민의 한 사람부터 좀 어이가 없기도 하고 좀 화가 나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데요. 그렇지만 여전히 한미 동맹이 우리 한국에 때 필요하고요, 중요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미국 정부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캠페인 어떤 그 전략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모금에 가가지고 자신이 잘한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신을 내세우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동맹국들을 좀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좀 이렇게 낮춰보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쓴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미 동맹 전반에 대한 어떤 그 중요성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렵고요. 그렇지만 뭐 박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재선을 앞두고 그리고 지난 뭐 첫 번째 임기 동안에 어떤 비용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이제 그 우리 이익을 따져서 어떤 철저하게 좀 냉철하게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미 동맹의 어떤 중요성 그리고 이제 뭐 한일 동맹, 한미 동맹 뭐 어느 것이 더 중요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한미 동맹이 미국에 중요하지 않았다면 여태까지 보여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언행을 본다면 중요하지 않았다면 훨씬 더 했겠죠. 뭐 이 정도로 이제 안 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2017년에 11월 방한을 해가지고 그것도 짧은 어떤 역사적 그 공부를 해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런 부분 어떻게 보면 양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한미 동맹은 중요한데 그렇지만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미국에서 어떤 자국 중심주의가 굉장히 좀 노골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미 동맹의 미래를 고려해 본다면 성격이라든지 역할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가 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어떤 수순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익을 바탕으로 해서 차근차근 장기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에 대해서는 크게 불안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한미 동맹 리스크 이야기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웃는 게 우리 그 민 교수님 국립외교원이랑 이 문제를 뭐 국립외교원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에 대해서 연구자들 저도 몇 번 같이 가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딱 말한 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서 민 교수님 같이 지속이 될 거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고 저는 이것이 위험도가 높다라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어느 쪽이 맞을지는 모르죠. 저는 트럼프가 단순히 하나의 현상이 아니라 미국이 방향을 지금 바꿔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로
나타나는 자국 우선주의는 미국한테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다 보이고 있죠. 사실 영국이 브렉시트 하겠다는 것도 자국의 이해를 먼저 챙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베 일본이 트럼프를 흉내내면서 비관세 장벽을 쌓은 것도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판국에서 과연 한국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이것은 동맹의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런 그 일종의 힘의 공백을 틈타서 저는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한반도로 내려오고 있다라는 그런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방위비 분담은 앞으로 좀 지뢰밭 같죠. 지금 요구하고 있는 액수가 너무 높습니다. 예.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잘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임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그랬냐는 듯 북미 실무 협상 재개할까요? 한미 연합 군사 훈련 끝나면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북미 협상이 한미 연합 훈련이 끝나면 재개될 거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 얘기를 했죠. 올 말까지는 한번 대화를 해보겠다 얘기를 했는데 올 말까지 12월 말까지 친다면 이제 몇 달 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북한과 미국 간의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견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얼마나 지금 현재까지의 어떤 대화를 통해 좁혀놨는가가 얼마나 빨리 한미연합훈련이 끝난 이후에 얼마나 빨리 북미 대화가 재개될 수 있는지 척도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도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끝나면 어떤 북미 협상을 갖다 재개하기를 강제 희망하고 있다고 본다면 긍정적으로 본다면 그 얘기는 지금까지 물밑에서의 북미 간의 실무 어떤 접촉에서 진전을 이뤘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근데 이제 그것이 그냥 어떤 레토릭, 그냥 그 수사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걸 좀 지켜본다면 과연 얼마나 빨리 북미 협상이 진전되느냐에 따라서 북미 간의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견을 얼마나 좁혔냐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하나의 또 척도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친서에 그렇게 얘기가 있었으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얘기한 것이고 그리고 지난번 판문점 회동에서도 명백히 얘기를 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일단 실무회담이 만나긴 만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어떤 결실을 맺을 것인가라는 건 민 교수님 말씀대로 이거 굉장히 별개의 문제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 여전히 2차 한우 회담 결렬 이후에 미국과 북한의 서로 간의 입장이 변한 건 없습니다. 기본적인 입장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좁혀 말씀드리면 여전히 북한은 영변으로 국한돼서 적절한 상응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데 미국은 영변 플러스 알파로 가야 되고 상응 조치에 경제 제재는 들어갈 수 없다. 그 입장의 차이가 분명히 보이거든요. 예. 이건 이쪽 한쪽이 양보해야 지금 풀릴 문제입니다. 현재로서는 저는 글쎄요, 북한이 저는 양보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북한의 핵 능력이 완성된 상태에서 영변 외에 조금 더 플러스 알파까지 내놓는다 하더라도 북한이 기존에 갖고 있는 핵 능력에 크게 뭐 이거는 전문가들마다 좀 다릅니다만 크게 손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이 좀 양보를 한다면 이게 뭔가 급물살을 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또 실무 협상이 좀 공절될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좀 지금 실무진 간의 물밑 접촉이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나요? 아주 기본적인 그 대화와 소통은 되는 것이죠. 뭐 뉴욕 채널이 됐던 아니면 이번에도 인편으로 갔다 하니까 결국 판문점에서 그러니까 북미 간에 직접 소통 채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그 이유가 지금 북한이 한국을 배제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전에는 예. 소통 채널이 없으니까 한국을 통해 가야 되는데 지금 뭐 친서가 됐던 소통 채널이 있으니까 북미 간에 직접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만 그 소통 채널이 지금 우리가 얘기를 나누는 좀 깊이 있는 비핵화에 대한 그런 논의가 이루어질 수는 없죠. 예, 그것이 하나의 또 한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나만 추가로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난번 에스퍼 국방장관이 방한했을 때 호르무즈 파병을 이렇게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만 요청 언급이 있었다고 저희들이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추가로 파병 인력을 뽑아서 보내는 게 아니라 청해부대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청해부대 30진입니다. 벌써 30진이 됐네요. 이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 결정될 후에 1순위로 파병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오늘 환송회가 지금 이 시각 아마 부산 쪽에서 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감찬 함에 탑승해서 이제 가는 거잖아요. 최근에 강감찬 함에 대해서 대잠 무기가 탑재됐다고 합니다. 이건 해적 소탕용이 아니라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파병을 염두에 둔
그런 어떤 장비 설치, 무기 설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대잠이면 잠수함용인데 그렇죠. 호르무즈 해협은 잠수함 활동하기가 적절치는 않습니다. 수심이 낮아서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다국적 연합군을 만드는 것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전력, 예를 들어서 항공모함 전단이라든지 잠수함 같은 것이 워낙 또 좁고 그래서 활동하기가 적절치 않죠. 뭐 파병은 거의 우리 정부의 제가 이야기는 결정이 된 거로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범위를 작전 환경을 더 넓혀서 형식은 청해부대를 형식으로. 보내는 거죠. 네, 그렇게 가는 거죠. 확대해가지고요. 이것이 뭐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에스퍼 장관이 지난번에 30여 개국이 동참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공개적으로 지금 동참하겠다고 나온 국가는 영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독일은 불참 의사를 얘기했고 일본도 불참 의사를 얘기했고 그러니까 한국이 가면 제가 늘 주장하는 거는 이건 이란과의 관계의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란을 좀 사전에 정지 작업을 잘 해야 됩니다. 이란도 어쨌든. 최근에 또 파병하지 말아주고 말하라고. 요청했잖아요. 당연히 파병의 그 목적이 이란을 견제하는 거기 예.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정부가 좀 특사를 보낸다든지 하는 형태로 이란과의 사전 정지 작업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박 교수님 말씀에 많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한미 동맹이 가진 어떤 역할에 있어서 이제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이제 한국과 미국이 글로벌 차원에서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이고요. 그리고 미국이 직접적인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또 우리가 가진 어떤 안보 환경상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어떤 그 에너지 그 선박이 한 70%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분이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미국의 입장도 고려해야 되지만 이란의 입장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란에 적극적으로 우리 입장에 설명을 하고 어떤 불가피성을 설명을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이란 쪽에서도 반응이 나올 것이고요. 그거를 따라서 이제 우리가 어떤 연합체에 그 합류를 하더라도 우리 역할을 좀 축소시킨다든지 좀 후방으로 빠진다든지 이런 그 역할을 통해 가지고 좀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하게 어떤 그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어떤 그 활동하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박원건 한동대 국제제약학과 교수였습니다. 두 분 말씀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